응답하라 1988도 상당히 판타지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내가 이런 회사 다닌 사람이 아닌데 그 한국의 그 노력의 환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력의 환상. 예, 하면 된다. 제가 맨날 하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감사합니다. 이게 부스트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잠을 못 잤는데 잘 됐네. 아 진짜 눈 건강, 두뇌 건강, 네네. 활력까지 한 번에 하는 이제 3-in-1. 네네. 이렇게 정제를 털어서 넣고 맛있죠. 네. 맛도 괜찮네요. 저 물어봤어요. 이거 기획하기 전에 어떤 게 요즘 이제 잘 되느냐. 그러니까 활력,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네. 조금 더 일을 해야 되고 지치면 안 되고 사실씩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게 있어서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예, 달려야 돼. 필요하시면 YG 부스터. 예, 열정위기 그러니까 문화심리학자 네, 우리 한민 교수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새로운 책이 나오셨는데 네, 딱 우리 구독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만한 네, 한국인의 부자 유전자. 네. 유전 생물학은 아닌데 그렇죠. 이제 문화적으로 왜 우리가 문화심리학적으로. 부자가 그렇게 되려고 하는가? 네. 그 욕망과 욕망의 한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고민이 사실은 되기도 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살고 있는가에 네, 대한 근본 원인.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왜 네, 우리가 막 OECD 몇 개국 막 이렇게도 네. 비교도 하고 하는데 진짜 한국인이 그렇게 부자가 되려는 욕망이 더 강한 겁니까? 세계적으로도. 예, 제가 이제 멸종위기지만 네. 문화심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네. 한 두어 가지 측면에서 네. 다른 문화,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구별이 된다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기준이 굉장히 높죠, 한국 사람들이. 눈높이가. 예. 그러니까 내가 누려야 할 삶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의 어떤 부를 가져야 된다. 또는 가지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굉장히 불행감을 느끼는 거죠. 왜 내가 이걸 못 가졌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막 전전긍긍 불안하기도 하고, 나 대신에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이제 탓하거나,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그 불행의 범위를 넓혀가는 거죠. 요게 이게 저희도 이제 요 한국인의 부자 유전자 저희 이제 댓글 잘 써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3분 정도 선정을 해서 책을 좀 보내드리려고 네. 하는데 나는 왜 저 책을 못 받는가? 또 이런 또 불행해 하시면 안 되는데 하여튼 댓글 잘 써주시면 저희가 또 선정을 해서 책 보내드릴게요. 근데 이게 앞에 책에서도 이제 쓰셨는데 예전에 뭐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서 네. 설문조사한 거 보니까 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인가? 네. 라는 설문조사에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만 돈, 들만, 네. 돈이라고 답했다고. 예, 뭐, 가족, 건강, 돈,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예. 다른 나라는 이제 거의 가족. 가족이 제일 앞에 있었고요. 음. 뭐 가족과 건강 이런 순위였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만 돈이 제일 앞에 있었다고 여러모로 이제 충격을 줬던 조사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족이나 건강을 등한시한다라는 그건 건 아닙니다. 아닌데 네네. 뭔가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돈이 먼저 있어야 가족도 챙기고 그렇죠. 몸도 예. 건강하고 한 거지. 네.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충격적이었지만 네.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죠. 다 한마디씩 했죠, 뭔가. 쟤네 왜 저래? 네. 좀 신기하다. 이런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쟤네 왜 저래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네. 이게 왜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돈이 좀 중요할까? 일단 역사적으로 예. 한국의 이제 현대사가 굉장히 그 절대적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던 그런 시기가 굉장히 길었죠. 현대사 속에서. 예. 뭐 일제강점기, 뭐 한국전쟁, 전후 복구, 산업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런 산업이 발달하는 동안 상당히 이제 어려운 삶을 살았었죠. 그래서 뭐 사실 한 40, 50대만 해도 어렸을 때까지는 좀 힘들었던 기억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이제 저희 뭐 형님 세대나 아버지, 어머니 세대만 해도 막 6남매, 7남매 막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이제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때는 또 절대적인 부의 양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배가 고프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막 이제 서울 보내고 막 식모 보내고 또는 이제 그때 막 생기고 있던 그런 경공업 사탕 싸고 이제 박하사탕 같은 데 나오는 가발 공장. 예, 가발하고 셔츠 뭐 옷 공장. 만들고 굉장히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넉넉하지 않았던 시간이 굉장히 길었죠. 배고팠던 시기들. 네네네. 그리고 좀 살림이 나아지는가 했더니 또 IMF가 오고 카드 대란 금융위기. 그래서 거의 2000년대 초반까지도 절대적인 빈곤이 화두였던 나라예요, 우리가. 뭐 사실 뭐 세계 10대 선진국이니 36,000불인가요? GDP가? 1인당 GNI가. 예. 굉장히 이제 상당히 객관적인 지표로는 많이 올랐는데 그런 기억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있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가족이 찢어지고 야반 도주를 했고 못 배웠고 못 먹었고 그러니까 일단은 돈이 있어야 되겠다. 그 기억이 아직까지 있다. 네네. 뭐 이제 기성세대에서도 그렇고요. 기성세대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불안이 또 자녀한테도 연결이 되는 거죠. 너희들은 가난해서는 안 되니까 열심히 공부 엄청난 경쟁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객관적인 부의 그 양은 증가를 했는데 사실 부라는 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20억씩 가지고 있으면 누가 부자인가요? 부자가 없잖아요, 아무도. 예. 다 똑같은 거지. 그래서 또 거기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고 이러면서 계속 이제 돈에 대한 갈망, 욕구가 남아있게 된 게 아닌가. 그렇죠. 네. 또 조금은 살만해진 것 같고 2025년 대한민국은 굉장히 이제 부유한 국가가 됐지만 여전히 노인 빈곤으로 그렇죠. 보면 네네. OECD에서 가장 또 이제 위험한 네네. 국가이기도 하고. 복지의 그런 사각지대도 여전히 있고 네. 노인 빈곤 또 고령화, 이 저출생 문제까지 겹치면서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 또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네네. 더 벌어야 돼. 예, 쌓아야 기성세대가 돼, 더 돈을 가져야 벌어놨지만 취업이 어려우니까 자녀 세대들이 또 사회 진출을 못하고 있고 부양해야 되고 이제 그런 뭐 노후 자금이 다 없어질 정도로 어렵게 이제 계속 또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그렇죠. 있고. 집 한 채는 마련을 했지만 이걸로 노후 대비는 절대 되지 않는 뭐 네네. 이렇게도 되고 있고. 아이고 참 상대적으로 어쩔 수 없이 네. 또 그 불안함을 계속 가져가야 하는 네네. 나라 사람들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이 부유함 네. 이게 굉장히 좀 상대적인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 이거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비교하는 문화가 강하지 네네네. 않습니까? 뭐 사실 비교는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 비교 중에서 상향 비교라는 거를 더 많이 해요. 아, 하향 비교할 수도 있는데 네네네. 하향 비교하면 내가 되게 고마워 보이고 예, 모든 예.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데 만족스럽고 감사할 수 항상 있는데 위를 보고.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 쪽으로 비교를 하죠. 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유교적인 측면의 영향도 있습니다. 유교적인 거랑 예. 상향 비교가 어떤 이유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유교에서 그 군자 내지는 좀 현재의 나를 반성을 하고 조금 더 나아져야 된다라는 식의 가치관이 있거든요. 아. 근데 이게 뭐 사실은 인격적이고 뭐 학문적이고 이런 차원인데 네. 그게 이제 더 남보다 좀 나아져야 된다는 욕구로 이어진 측면이 꽤 있지 않나 아하. 보여집니다. 항상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더 나아져야 한다라는 네. 그 생각이. 그렇죠. 그래서 위로 비교를 할 수밖에 없죠. 네, 반성을 하려면. 나도 더 많이 배워야 돼. 네. 더 많이 이뤄야 해. 예. 더 많이 가질 수 있어. 가져야 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게으른 건 아닌가. 아, 이게 가지고 있는 게 충분하지 않은 건 아닌가. 스스로에 대한 채찍질. 네. 근데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교하는 거는 인간의 이제 본성이기도 그렇습니다. 한데. 네. 그래서 뭐 찰리 먼거도 불행해지는 방법. 네네네. 질투하는 것이다. 절대 예. 남을 비교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하는데 그만큼 비교 많이 한다는 거고요. 예. 많이 하니까 그런 얘기도 나왔겠죠. 근데 반대로 그러면은 저기 좀 하향 비교를 하는 사람들, 하향 비교하는 나라도 그러면 꽤 있을까요? 현대 사회 들어서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일단 이제 미디어가 발달을 했고요. 핸드폰만 보면은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알 수 있고, SNS 같은 게 이제 발달하면서 뭐 과거에 이제 행복도 굉장히 높았던 부탄이나 이런 예. 나라 사람들도 갑자기 불행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화제더라고요. 원래 네. 그래서 항상 그 행복도 1위가 부탄 네, 이랬는데 네, 그렇죠. 부탄의 행복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행복한 줄 알았는데 예. 보니까 인터넷을 쓰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저렇게 해도 살 수 있네? 근데 왜 우린 이렇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아주 오래전에 그 부탄 다녀오신 분이 쓰신 책을 봤는데 네. 진짜 2시간 동안 버스가 안 오고 있어도 음. 불평불만을 안 한대요. 네. 그러다가 3시간 만에 버스가 와서 너무 행복해 한다는. 그게 이제 부탄 사람들이었다고 하는데 네. 이제는 인터넷으로 저 나라 사람들이 뭐 고급차 타고 다니는데 우리 덜덜거리는 버스 타고 있고 막. 네. 네. 그래서 또 비교하면서 불행해지는. 사실 우리도 이제 과거에는 굉장히 어렵게 살고 한 70년대까지 막 도시 빈민 막 달동네 이런 얘기 있을 때는 서로 가진 게 상당히 없었습니다만 뭐 비교를 해도 비교할 때가 사실 크게 많지 않았고 없었던. 그때는 이제 다 같이 못 사람들이 사니까. 이제 기억하시는 게 그때는 이제 정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때는 이제 나름의 행복을 추구를 했었던 것이고, 다른 이제 물질적인 게 똑같이 없었던 상태에서 이웃 간의 정이라든지 뭐 형제 간의 우애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어떤 행복의 총량을 채웠었던 것이고요. 물질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물질적인 쪽에서 이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상한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불행해지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가난해지는 것에 대한 하한은 있어도 네. 부유해지는 것에 대한 상한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의 상대성에서 제일 큰 문제입니다. 1,000억을 가진 사람이 5,000억을 가진 사람한테 엄청나게 박탈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부에는 상한이 없다. 네. 예, 뭐 주변에 얼마 전에 제가 야식 잡설 주제로도 삼았었는데 500억 있는 부자는 1,000억을 가지려고 하고 그렇죠. 1,000억 가진 부자랑 비교하고. 네네. 그 재밌는 조사가 있는데요. 예. 미국 사람들한테 돈이 얼마 정도 있어야지 부자라고 생각하느냐 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 네, 그 가격이 한 이제 23, 4억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예.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이제 같은 질문을 한국 사람들한테 했을 때는 이제 한 6억 평균적으로. 정도. 네. 미국 사람들이 GDP가 이제 제일 높은 국가기는 한데. 네, 뭐 8만 불이 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소박하네요. 20몇 억만 있으면은 난 부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3만 6천 불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돈이 있어야지 부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갭만큼 우리는 더 불행을 쉽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왜 금융사들에서 나오는 부자 보고서 이런 거 저도 막 브리핑을 해드리는데 네. 거기 보면 부자들끼리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최소한 100억. 네. 부자들. 근데 거기에 이제 진짜 끝이 없는 상한이 없는 부의 기준에 맞추다 보면 당연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현재 만족하는 게 또 쉽지도 않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비교를 하는가? 혹은 왜 이렇게 비교하기가 더 쉬운가? 하면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 사는 집이 다 비슷하잖아요. 아파트. 네네. 딱 보면 32평인지 네, 규격화가 돼 있죠. 24평인지 규격화돼 있고 자동차도 100이랑 2000cc 차가 얼마나인지 딱 규격화돼 있으니까 네. 야 이거 비교가 너무 쉬운 것 같다. 옛날에는 텔레비전도 29인치냐 40인치냐 이런 걸로 비교 많이 했잖아요. 뭐 가족도 뭐 4인 가족 뭐 2인 가족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표준화를 사실 추구해온 측면도 있습니다. 그걸 오히려 더 추구해왔다고요? 예. 어떤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하. 그러니까 사실 현대사의 어떤 기준이랄 게 없었잖아요. 특히 부에 있어서는. 예. 다 같이 못 살았던 시기로 이제 기억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뭐 특출나게 가진 사람이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산다는 기준 자체가 없었죠. 뭐 옛날에 뭐 동네에 TV 하나 있고 온 동네 사람들이 TV 봤다는 얘기 뭐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TV 없는 집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라는 기준을 자꾸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네네. 그러니까 뭐 응답하라 1988 때만 해도 사실은 그렇게 단독주택들이 그렇게 규격화된 집은 아니었었잖아요. 집집마다 모양새가 조금씩 네, 달랐죠. 예. 근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뭐 20 몇 평형, 30 몇 평형 이렇게 하면서 저 집은 40평대 사는 집, 저 집은 뭐 20평대 사는 집, 뭐 임대 뭐 이런 아니면 식으로 이제 지역 동 이름만으로도 다 알게 되고 어떤 동네 단지는 뭐 부촌 평당 얼마. 그렇죠. 그런 식의 이제 기준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딱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아파트는 평당 얼마. 네네네. 계산하기도 좋고 비교하기가 굉장히 또 편하죠. 요즘 뭐 초등학생들끼리도 그런 것도 서로 다 안다고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비교가 더 용이해지고 삶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네. 특히 왜 포모 현상들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Fear of missing out. 나만 없을 것 같은 두려움. 네. 이게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 좀 강하다고도 볼 수 있나요?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흔히 생각하기에 남들과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포모를 느낀다고 보통 많이 보시거든요. 특히 한국이 집단주의 문화다 보니까 집단주의는 이제 남들과 같이 움직여야 된다. 이런 동기에서 남들이 가진 걸 나도 가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포모 현상 이런 게 이제 나온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현상과 같은데 동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남들과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못 가진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만 뒤떨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동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뒤떨어지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아하.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만 떨어지는 것이 더 두렵기 때문에. 아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본능적인 거잖아요. 네네네. 동물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어느 정도는 이제 무리에 끼어 있어야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포모 현상마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상대적 어떻게 박탈감을 더 느끼기도 더 쉬운 거 같고. 예, 어떤 기준이 설정이 돼 있고 그 기준 안에 들어가야 내가 비로소 사회적인 성취를 이룬 것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앞에서도 뭐 자동차 배기량 아파트 네. 뭐 생김새 평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기준이라는 게 더 잘 보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 24평 아파트인지 네, 명확하니까요. 32평인지 네. 딱 보이기 때문에 네. 전세인지 월세인지 딱 보이기 때문에 직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이것도 이제 어떻게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연봉도 굉장히 절대적인 기준이 중요하죠. 되지 특히, 않습니까? 예, 직업을 뭐 선택할 때도. 결혼 시장에서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배우자 될 사람의 뭐 연봉이 뭐냐. 직업. 네, 직업이 뭐냐. 그 사실 이제 대놓고 연봉을 물어보긴 뭐하니까 음. 대충 직업을 물어보면 연봉이 나오는. 그렇죠. 범위가 나오니까. 음. 이것도 이제 어떤 기준 같습니다. 아 이것도 기준이다. 뭐 중산층 뭐 내가 원하는 정도 수준의 삶을 유지하려면은 연봉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 근데 이제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움직임은 틀림이 없는데 네. 일단 이 기준에 좀 문제가 있어요. 기준에 문제가 예. 있다고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평균 올려치기라는 말이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평균 올려치기요? 네네네. 그 실제 사회의 어떤 평균과 내가 생각하는 주관적 평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보다 더 높이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사람들 다 이렇게 살지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저 정도는 나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기준이 실제보다 훨씬 높이 책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드라마 같은 데서 그려지는 이제 중산층 가정이면은 되게 넓잖아요, 집이. 드라마 세트장인데. 예, 예. 되게 넓고 막 몇 명 앉아도 막 여유가 있고 예, 예, 예. 또 뭐 가죽 소파 이런 거 막 예. 가구 업체에서 그 협찬한 거 들어와 협찬한 있고 막. 예. 들어와 있고 막 직업 다 뭐 의사고 뭐 무슨 변호사 이런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고 잘생긴 남자는 다 실장님이고. 예, 예. 사실 응답하라 1988도 상당히 판타지거든요. 판타지예요? 예.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의 90년대, 우리의 80년대 이러면서 봤단 말이에요. 다 연대 다닙니다, 걔들이. 1994. 1994에. 다 연대 다니고 막 칠봉이 메이저리그 간다고 그러고 야구하는 선수들 중에 몇 명이 메이저리그를 갑니까? 그게 왜 우리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 얘기예요? 그게? 바둑 기사 나오는데 걔가 네. 막 아시아 이창호급이고 챔프하고, 예. 아시아 챔피언이고 근데 잘생겼어. 평범한 우리 동네래. 그런 게 이제 평균 올려치기일 수 있죠. 덕선이도 사실은 예쁘고. 스튜디오스. 어디 저희 동네 그러네. 아무리 봐도 스튜디오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타지물이었던 거네요. 판타지였어요. 응팔 시리즈도 사실은 판타지물이었다. 예. 야, 저는 그거를 되게 고증이 된 그 사실에 가까운 드라마라고 생각을 했는데 착각이었네요. 그 사실 이제 그 시대는 고증이 잘 됐죠. 시대나 문화는 고증이 잘 됐지만 그 사람들은 상당히 사회 일부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기준을 상당히 많이 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한국의 중산층이다 그러면 서울 시내의 자가 보유. 는 중산층이 아니죠. 네, 그렇죠. 아니죠. 근데 사실 서울 시내에서 자가 보유를 했는데 그게 강남 3구 마용성이 아니다. 네. 이러면 또 이제 막 박탈감 느끼고. 예. 그래서 또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끝이 없다는 거죠. 기준이 잘못됐다. 네네. 기준 올려치기가 심하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기준을 좀 내려칠 수도 없는 거. 그렇죠. 올라가도 나는 높이는 더 안 내려오잖아. 올라가고 싶으니까요. 올라가고 싶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꽤 큽니다. 어찌됐든 간에 더 올려치기를 거듭하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인 것 같기는 한데 네. 요즘에 보면 이제 미국에서 특히 이제 왜 서학개미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장 투자하시던 분들도 미국장으로 많이 넘어갔고 네네네. 그 중에서도 미국의 기술주 투자, 음. 빅테크 거기에서 또 레버리지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해서 이게 미국 그 금융 경제 관련된 언론에서도 네. 많이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음. 한국 사람도 유별나다. 네네. 한국 사람들이 막 테슬라뿐만 아니라 테슬라 레버리지 ETF 엄청 투자한다. 네. 그러다 손실도 엄청 보고 있다. 근데 이게 조선시대에도 이런 우리나라의 투기성이 좀 많이 좀 반영이 예.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게 많았다고요. 예, 그때는 이제 우리가 뭐 경제 규모도 굉장히 크지 않고 작고 어려웠을 때였는데 또 이제 나라도 넘어가기 직전이었고 근데 이제 이탈리아 총영사로 이제 한국에 있었던 카를로 로제티라는 이탈리아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꼬레아니 한국 사람들이라는 이제 책인데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한국 사람들은 평소에는 굉장히 무기력해 보인다. 네네네. 조용하고 에너지가 별로 없고 이제 그런데 도박판이 어디서 벌어지면 눈에 생기가 돌고 그 타짜에서 김혜수 씨 대사인가요? 손이 따뜻해졌어. 그런 그래요? 느낌의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박판만 열리면 예. 그래서 그 좀 약간 투기성 또는 이제 도박. 사실 한국 사람들의 투기 또는 투자 행위가 도박, 투기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또 이제 소위 영끌. 예. 뭐 빚내서 투자하고. 영끌, 레버리지, 비투. 예.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투기적이죠. 도박적이죠. 근데 이게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 네네네. 이탈리아 영사 카를로 로제티의 그때 눈에도 뭐 그렇게 투자는 보였다. 아니었지만 도박적인 그 어떤 맥락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뭐 네덜란드처럼 네. 뭐라 해야 되나 주식회사 제도를 만든다거나 그걸로 이제 해외 좀 이렇게 투기를 하셨을 겁니다. 투자를 하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졌었으면 나았을 텐데 네. 그게 아니라 투기 도박판을 또 많이 열렸었다라는 거고.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좀 이제 낙관성이 더 강하다라는 것도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 이제 심리학 개념 중에 비현실적 낙관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뭐 낙관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뭐 다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뭐 내 미래가 밝을 거야 이런 건 아니고요. 네. 남들한테 생길 수 있는 안 좋은 일이 나한테는 안 생기고, 남들한테는 안 생기는 좋은 일이 나한테는 생길 것이다라는 믿음이거든요. 그게 더 강해요? 예.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그 집단주의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은 이 비현실적 낙관성이 거의 0점입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벌어지는 안 좋은 일이 나한테도 생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뭐 문항이 예를 들면 이런 식인데 뭐 사람이 살다 보면은 큰 병도 걸릴 수 있고 뭐 사고도 당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큰 사고로 내가 뭐 장애를 입을 확률이 30%다. 뭐 이런 게 이제 통계적인 자료가 있는데 당신은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나는 안 걸리지. 그렇죠. 0.003%. 예,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사고가 나거나 네. 질병에 걸렸을 때들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왜 하필 나야? 그렇죠. 예, 왜 그게 하필 나일까? 네네. 그래서 더 불행함을 크게 느끼고 못 받아들이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 더 심한 거였어요? 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네. 뭐 1000분의 1이 됐든 10,000분의 1이 됐든 나올 수 있는 거고 그게 나일 경우도 있는데 네. 그걸 이제 한국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왜 10,000분의 1이 난데? 그게 왜 나냐? 근데 한겨연에서는 그렇죠. 814만 분의 1이 로또로 이제 막 하고 있고. 그게 왜 난 안 되냐? 이게 그 비현실적 낙관성. 네네. 그래서 요것과 연관된 그 카네만 교수의 실험이 있습니다. 네. 책에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네. 이제 A 선택지와 B 선택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A를 선택하면은 이제 1억 원을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100% 확률로. 예. B를 선택을 하면은 89% 확률로 5억을 줍니다. 그리고 10%는 1억을 받아요. 예. 근데 한 푼도 못 받을 확률이 1%가 있습니다. 네네. B에는. 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A, B 중에. 무조건 1억을 받는 걸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저는 그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죠. 이제 경제 채널이니까. 약간 저는 이제 학습을 해서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본성은 그래도 한 방 5억 튕겨봐야지. 네네. 이 생각은 하죠, 사실은.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여러 나라에서 연구를 했을 때 그 확보된 이익을 추구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예. 경제학의 이제 원리인데 예. 이 원리가 안 통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일단 5억. 일단 B를 선택을 하는 거죠. 야, 저게 한 푼도 못 받을 확률이 1%밖에 그게 나을 리 없어. 그게 나을 리 없어. 그거 1% 되는 놈은 재수없는 애고 네네네. 난 그건 아니야. 난 럭키가이야. 그렇죠. 근데 그게 5억을 받을 확률이 아까 89%? 89%. 예. 그럼 한번 해보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비현실적 낙관성이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걸 선택하실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네, 통계가 영끌과 필요합니다. 비투를 만들어내는 이제 마음의 습관입니다. 그치. 나는 잘 될 거야. 네네. 근데 또 반대로 그 1%, 네. 10원도 못 받는 거에 딱 걸렸을 때, 내가 왜 하필? 그렇죠.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대상이 잘못됐다까지 갑니다. 부정하고, 네네. 못 받아들이고. 이거 이제 실험 조작됐다라든지, 저 연구자가 누구한테 돈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죠. 우리나라에서 그 로또 조작설을 믿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그 야식 잡설을 올렸었는데 그게 100만 뷰가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내가 안 되면. 그렇죠. 이런 마인드죠. 이게 하여튼간 한국인의 부자 유전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나와 주셨을 때 주체성 자기. 네. 우리나라 이제 자기 주체성이 강하다 그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대상성 자기, 자율성 자기 이거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제가
한국 사람들이 이제 주체성자기가 많이 우세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주체성자기라는 거는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기 인식입니다. 난 나는 그런 대단해. 사람이다. 난 능력이 있어. 그렇죠. 능력이 있으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내가 누군데? 네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시는 소리가 나 누군지 알아? 너 난 내가 누군지 알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상성 자기는 그 반대입니다. 남의 영향력을 받는 쪽에 내가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있죠. 약간 영향을 받는 측면. 네, 나는 대단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하는 거대로 나는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약간 이쪽이 우세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걸 튀지 않으려고 하고. 네네네. 그게 대상성 자기. 네. 그리고 이제 자율성 자기라는 것은 그냥 자기 만족이 우선입니다. 그래가지고 굳이 남한테 영향을 미치려고도 안 하고요. 남의 영향을 또 받으려고도 안 합니다. 그냥 자기 알아서 하겠다라는 이런 쪽. 자기 좀 이렇게 중심이 서 있는. 뭐 중심이 서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뭐 남 눈치 안 보고 그냥 막 하는 사람이라고 갈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주체성 자기, 대상성 자기, 자율성 자기 뭐가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는 아닌 네네, 거죠? 그건 아니죠. 문화 이제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요 세 에너지가 다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다 있는데 이제 한국이 주체성이 좀 우세하다는 거죠.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도 그렇죠. 비교했을 때. 네. 그죠. 확실히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은 성향 자체가 다르죠. 네네. 일본 사람들은 어디 뭐 컴플레인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불만이 있어도. 뭐 관광 가도 제일 앞에 나가가지고 이거 보세요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죠. 사장 나오라고 그래. 불만 터뜨리고 컴플레인 올리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냐. 이 마인드가 이거거든요. 별점 반 개 주고. 네네. 일본 사람들은 거기서 얘기 안 하고 하이 이제 해서 나중에 괜찮다. 그래서 거기는 그 뭐예요? 속마음과 내가 말로 하는 게 다르다고. 그래서 나중에 거기 가지 마라 이제 이런 거 남기고. 일본 사람들은 그렇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주체성 자기가 강한 게 약간 부자가 되려는 욕구라든지. 그렇죠. 비교해서 만족을 못 찾는 거라든지. 이쪽으로도 더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어지죠.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날 못 알아줬을 때. 네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 제일 쉬운 게 사실은 돈이죠. 돈이 있으면 뭐 무시하지 않고 내가 돈을 쓰면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니까. 돈 없어서 이런 무시당하는 거야. 네네. 백화점 갈 때 좋은 신발 신고 옷 깨끗하게 깔끔하고 좋은 옷 입고 가야 돼. 그것도 이제 우리가 그 패션이라든지 외모 뭐 이런 소품에 그 집착하는 것도 이런 영향력의 투사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스타벅스 갈 때는 애플 맥북 가지고 가야 되고. 그렇죠. TPO가. 그래서 어떤 아이템을 내가 장착하느냐도 되게 더 중요하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장점으로 화한다면 한국 사람들이 또 패션 센스가 좋잖아요. 외국에 이제 비교를 해보면 보여주는 거. 네네. 뷰티 산업이라든지 또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 뷰티 패션에 대한 감각 혹은 더 잘 입고 잘 보여야 한다라는 것에서도 이게 산업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재밌습니다. 자기 가치감이라는 건 뭐예요? 셀프 워스? 이게 기본적으로는 자존감의 한 뭐 요소인데요.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게 이제 나를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는 이런 속성인데 이게 모든 사람한테 어느 정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야 건강하고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 자기 가치감이 약간 현실적인 자기의 그런 객관적인 지표보다 조금 이제 과장돼 있는 경우가 많죠. 나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객관적인 지표, 이 사실보다 더 잘났다. 라는 건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내가 이런 회사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대기업 갈 수 있는데 이런 중소기업 와가지고 라든지 사장님 몰래 이직 준비하고 있고 내가 이 돈 받고 여기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자기 가치감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사실 뭐 이때까지 여러 과정에서 삶의 과정에서 증명된 나의 객관적인 지표가 나의 현재 직장과 나의 지금 뭐 받는 돈을 결정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난 더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씀해주신 그 기준이 되게 이제 올려치기 돼 있다. 이게 비슷한 거네요. 내 기준이 높기 때문에 이제 남의 기준도 높이 잡는 거죠. 내 기준이 높기 때문에 내가 더 올라가야 되고 어느 정도 올라가도 만족을 더 못하고. 저는 자기 가치감이라 그러고 되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자존감이 높으면 좋은 거잖아요? 무조건 그렇진 않습니다. 자존감에 이제 약간 오해도 있고 좀 오용되는 측면도 있는데 자존감이 일단 이제 튼튼한
단단한 자기에서 비롯돼야 되거든요. 일단 자기가 잘 서 있는 분들, 자기 중심이 거기서 이제 자존감이 발현이 돼야 이게 건강한 자존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기 중심이 없고 이 줏대가 말하자면 없는 분들이 자존감을 추구하면은 이제 허세가 되는 거죠. 허세라든지 갑질 이런 걸로 나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쪽으로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마음속에 어떤 기둥이 단단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래야지 옆에다 뭐 찰흙을 붙이든 뭐가 되든 되는데 그렇죠. 그 기둥 자체가 흐물흐물하면 네, 취약한 상태에서. 결국은 뭐 그냥 겉으로만 보여주려고 하고 네. 계속해서. 근데 그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조금 더 취약하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자기 인식의 이제 방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로 다시 생각해보면 아까 그 K-뷰티 네. 뭐 이런 것도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그렇죠. 그런 기술이 또 상당히 발전돼 있죠. 기술이에요. 네네. 약간 명품 좋아하는 것도 여기 들어가겠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한 뭐 재력이 있고 자기 삶이 그런 명품을 뭐 소비하는 것에 이제 뭐 의존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면 내가 살 수 있고 뭐 필요해서 소비를 하는 이런 것과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한 2, 3천만 원 버는 사람이 네네. 뭐 300만 원짜리 백 드는 거는 뭐 그냥 이해할 수 있는데 능력도 합리적인 소비죠. 있고 합리적인 소비일 수 있는데 네네. 근데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인 사람이 네. 300만 원짜리 백을 드는 또 다른 얘기인데 네, 예. 근데 그 기준은 높아져 있고 예. 그것도 뭐 몇 년에 뭐 몇 년 모아서 하나 산다. 이거는 뭐 가능합니다. 뭐 그렇게 뭐 그렇죠. 자존감을 부스팅할 수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계속 집착을 하면서 돈 뭐 모으는 대로 자 그런 쪽에만 소비를 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죠. 특히 이제 보여주는 거, 나를 네네. 포장하는 거.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알맹이 없는데 포장만 화려하게 하려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가치감이 너무 높아서 그럴 수도 네네네. 있는 거고. 그 이상적 자기, 이렇게 자기가 되게 많이 나오네요. 네네네. 거의 뭐 유퀴즈도 아니고. 이상적 자기가 현실적 자기보다 더 많이 과장돼 있다고요? 네, 이게 이제 그 자기 가치감이 높다는 말씀인데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너무 이상적으로 가져가려고 한다. 네네. 이제 내가 생각하는 내가 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히긴스라는 학자의 용어인데, 예. 이제 현실적 자기라는 건 나의 객관적인 지표로 볼 수 있는 나예요. 뭐 네. 나의 이제 물리적인 속성, 몸무게, 키, 뭐 지능, 학력, 다니고 있는 회사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뭐 가지고 있는 자산 이런 걸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내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이제 현실적 자기이고요. 자기. 이상적 자기라는 거는 나의 이상적인 부분을 내가 이제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되려고 하는. 네, 되려고 혹은 될 수 있다고 네. 생각하는. 네. 이거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괴리가 있고 네네. 이 괴리를 메꾸려는 쪽으로 이 동기가 작동을 하면은 향상 동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지금 이 정도인데 이렇게 되고 싶어. 그러면 뭐 노력을 하든지 뭘 해가지고 그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나를 발전시키는 이제 네. 좋은 쪽으로 이제 그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노력이라든가 그 자기 인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그 지나친 자기 가치감이 높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실현을 하면서 그 실현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또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 네네. 보면은 그 향상시키면서 본인의 가치를 실제로 높여갈 수 있지만 네네. 그냥 꿈과 이상만 저 끝에 있고 그렇죠. 현실과 괴리가 뭘 안 하고 벌어지면 나는. 그러면 어찌됐든 간 더 불행해지고 괴롭다고 느끼는 네, 거겠네요. 비교는 계속 하게 되고 그 사이에. 더 나은 사람은 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수단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무리를 하게 되고 악순환이죠. 레버리지 쓰고 네네. 비토하게 되고 또 네. 현실 부정하고 네네. 세상에 대한 불만 가득하고 음, 이 세상은 더러운 곳 네, 이렇게 잘못돼 있다. 시스템도 잘못돼 있다. 다 엎어보자 막 이럴 수도 있는 네네. 거고.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 자기가 커도 네. 문제인 거고 행복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네, 거고.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기 객관화. 현실적 자기. 네, 근데 이제 책을 보면 네. 우리 흔히들 이제 근자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거 없는 자신감. 맞습니다. 네. 이제 어떤 사람이 쟤 왜 저래? 저 근자감은 뭐야? 이렇게 이제 조금 상대방을 이제 평가할 때 쓰는 네네네. 말이기도 한데. 근데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다고요. 네, 그 이제 수학의 노벨상이라는 그 필즈상을 받으신 그 허준희 교수. 예. 그분이 하신 말씀인데 자신감은 근자감이어야 된다 뭐 이렇게 거의 단언을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어떤 근거가 있는 사실 이제 객관적 현실적 자기에서 비롯된 자신감은 그 현실적인 지표가 사라지면은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나를 버텨주는 근거였는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 네. 나는 뭐였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예 근거가 없어 버리면은 무너질 것도 없다. 무너질 게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없으니까 충격을 덜 받는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할 수 있을 거야라는 쪽으로 자기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쪽으로는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가치감이라는 게 아주 또 안 좋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맥락이죠. 때로는 근거 없는 자신감도 필요하다. 뭔가를 네네. 이제 해낼 때, 그렇죠. 때로는. 도전할 때. 네네. 근데 허준희 교수님은 필즈상도 받고 잘 돼서 그러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덜 성공한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너무 성공하신 분이.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약간 그래서 이거 생존 편향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항상 위대하신 분들이 하신 말씀은 다 맞는 것 같고, 그렇죠. 저분들이 한 말대로 하면 다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건 아니라는 네. 거죠. 근데 좀 그래서 자기 객관화도 필요하다. 맞습니다. 네. 허준희 교수님의 한 말과 네. 나는 허준이가 아니다. 나의 현실은 다르다. 당장 2차 방정식도 못 풀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물론 이제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본인이 이제 성장을 하고 뭔가를 이뤄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좀 그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늘이 특히 이제 많죠. 우리나라는 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나중에 병폐가 될 수도 있는데 네. 노력해서 성장하는 것까진 좋은데 비교하고 노력해서 성장하는 것까진 좋은데 이게 박탈감 네. 또 결핍 의식이 커지면서 사회적 갈등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네. 일단 이제 자기가 불행하고요. 일단 예. 남을 뭐 볼 때마다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이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불행. 그래서 뭐 한국의 행복도 보면은 늘 이제 제일 낮게 나오는 요인이 이제 이게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이제 집단 간 갈등으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나는 못 가졌는데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갖지 못했는데 누군가는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집단을 적대시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갈등이 너무 심한데 네네네. 물론 뭐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습니다만 네. 경제적인 것 가지고도 어떤 특정 집단과 집단 사이의 갈등. 네. 사실 이 그 부에 대한 갈등으로 다 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계층 갈등은 당연히 그럴 거고요. 네네. 세대 갈등도 이제 사실 가진 것에 대한 갈등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 세대의 그 기성 세대에 대한 불만이 당신들은 어떤 기회도 가졌었고 부도 어느 정도는 축적을 했었던 세대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빚을 많이 내서 가계부채 엄청 일으켜서 집값 다 올려놨다. 네네, 뭐 그런 뭐 거. 이런 인식. 근데 이제 그때는 뭐 경제 성장기였기 때문에 자기들은 뭐 집도 사고 다 했지 않느냐.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거고. 성별 갈등에도 이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젠더 갈등에도. 네네. 뭐 과거에 이제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특권을 가졌던 시대를 이제 그 페미니즘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지금 20, 30대 이제 남자 청년들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데 뭐 더 내놔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반발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이게 돈이 생긴다라고 해서 네. 이게 또 없어질 것 같지도 않고요. 그때는 또 이제 더 네, 높은 자기 성취감이라든지 또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도 또 네. 갈등이 또 거기 사이에서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다른 고민, 다른 갈등으로 또 이어지겠죠. 이 부자 유전자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 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안에 또 켜켜이 쌓인 거기 때문에 네네.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또 어렵죠. 왜 우리나라는 이제 요즘은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한의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리랑 뭐 이런 것도 사실 뭐 한을 이야기한 거다 뭐 이렇게 하고 어떤 동양화 이런 거 볼 때도 그 안에 서려 있는 한을 봐야 된다. 이게 한이 뭔가 뭐 맺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한에 대해서 조금 뭐 오해 같은 게 좀 있는데요. 예. 이제 한이 만들어진 정서다라는 그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을 처음 언급한 사람이 이제 일본 사람이거든요. 이제 한국의 그 일제 시대 당시에 한국의 어떤 문화 예술의 특징이 이제 한이다라는 얘기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예. 뭐 그러면서 이제 한이 한국의 대표적인 정서로 받아들여지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건물도 한스럽고 음악도 한스럽고 뭐 그런 아니 식으로. 그거는 일본 사람이 지들이 남의 나라를 빼앗았으니까 그런 거.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한이 좀 왜곡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아, 그 일본 사람들 눈에 비친 네네네. 그 모습 그대로는. 네, 그렇게 그래서 좀 퇴형적이고 한국의 좀 부정적인 측면을 다룰 때 한이 많이 언급이 됐는데요. 아. 저는 이제 다른 쪽에서 접근을 하고 있죠. 한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한국 사람들에 있어서. 근데 이제 한은 그렇게 퇴형적이고 그 어둡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한은 극복의 동기가 꼭 같이 붙습니다. 그래서 한풀이라고 그러죠. 한풀이. 한이 맺히면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한이라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한이 있어서 내가 여기서 나는 끝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이 한을 풀고 더 나은 상태가 돼야 되겠다. 여기까지 가야 이제 한을 제대로 보시는 겁니다.
한이 있다라는 건 그걸 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 네네. 그게 어떤 극복하는 동기가 되고 에너지가 된다. 맞습니다. 심지어 귀신마저도. 예,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귀신이 한이 많아서 예. 죽어서 저 세상을 못 간 존재들인데. 구천을 떠돌고.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한을 풀기 위해서 어. 관청도 가고 민원도 넣고. 사도님 찾아가고. 예, 예. 예전에 전설의 고향 보면은 네. 귀신들이 뭐 내 다리 내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되게 무섭게 쫓아다니는데 네네. 그 귀신의 한을 풀어주면 네. 귀신이 고맙다고 하고 인사하고 그렇죠. 가고. 예, 예. 아 이거 전설의 고향을 못 보신 분들하고 이게 대화가 요즘에 그 심야 괴담의 귀신들도 기본 구조는 비슷합니다. 이야기들이. 한을 품고 있는. 예, 한을 품고 있고 좀 억울하다는 걸 좀 어필을 하는 쪽이죠. 억울해.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네네. 동력이 된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부국이 될 수 있었죠. 잘 살아보세요. 예, 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가난이 한이었으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배웠다. 뭐 돈이 없어서 내 자식도 못 먹이고 교육도 못 시켰다. 그래서 돈을 그렇게 열심히 벌어가지고 잘 가르치고 부자가 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한 거죠.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그 한이 서려서 네. 한을 풀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지금의 선진국이 되어 있는 거고. 네네. 요거를 이제 항상 경제적으로 좀 치환을 해서 보면은 선진국의 밑바탕에는 한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예, 그만큼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네. 어떤 가시적인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이 한 풀이의 동기, 욕망. 그걸 이제 제일 잘 요약하는 게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네. 우리도 한번 네. 잘 살아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그 개발도상국에서 그렇게 배우고 싶다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그 60년대, 70년대 어떻게 했는지를 막 배우고. 네. 근데 그 새마을 운동만 가서 배운다고 해서 그 나라가 똑같이 잘 살 수 있는 똑같은 거는 성취가 나긴 어렵죠. 국제적인 정세도 많이 달랐고 예. 다르고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의 그런 문화적인 습관, 문화 심리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제 꽂히면 한 풀이에 꽂히면 잠도 안 자고요. 그 외에 이제 그 개발 시대 그런 스토리들 들어보시면 밤새 뭐 일하고. 그쵸. 이제 한 70년대만 해도 이제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경제 동물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서구 다른 나라들은 5시면 문 닫는데 막 8시에 문 닫는다. 뭐 저런 사람도 아니다 막 이랬는데 유태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징글징글하게 네네. 일을 하고 돈을 한국 사람들은 막 12시까지 하고. 그 유태인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좀 한이 서려 있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역사적인 부분에서 만들어진 속성인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뭐 공적 지원, 뭐 ODA나 새마을 운동 전파하고 이럴 때 네네. 한에 대해서도 좀 알려줘야겠네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한을 품어라. 예. 근데 그게 뭐 쉽게 되는 거는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은 뭐라 해야 되나 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나라에서도 그런 한이라는 마음을 갖는 민족과 안 갖는 민족은 또 굉장히 다를 수밖에 다르겠죠. 없는 거죠. 예.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만족하거나 아니면 뭐 일시적으로 좀 노력을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체념이 누적된 경우. 패배주의. 네네. 그래도 우리는 잘 해왔고. 그렇죠. 할 때마다 그래도 뭔가 성과가 있었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가시적으로 계속 나아져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시대별로 잘 생각해 보면은 그 TV에서 항상 나오던 어떤 그때의 캠페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렇죠. 잘 살아보세도 그랬고 네네. 너무 과소비를 하지 맙시다. IMF 직후에는 뭐 다시 뛰어보자 뭐 대한민국 뭐 이런 거 많았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캠페인 하면은 너나 해라 막 이럴 수도 있고. 네. 지금 이제 뭐 사회가 그런 고성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뭐 살만해졌고 많이 일단 올라온 것도 있고 또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어려운 지금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조금 약간 이제 여기에서 정체되면 안 되는데 다른 나라들도 막 기술적으로 쫓아오고 있는데 좀 위기감은 있는데 또 과거랑은 또 많이 또 달라진 것 같아요. 또 하나 재밌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인 신뢰도가 낮은 편이라고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사람을 잘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뢰라는 개념에 이제 몇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네. 일단 그 공적 신뢰가 한국은 좀 낮은 편입니다. 사회 시스템에 대한 대표적인 기관이 이제 국회가 있고요. 정치인들 정말 싫어하죠. 뭐 그런 식의 이제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크게 좀 신뢰를 못 하는데 상대적으로 사적 신뢰는 높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걸 제일 잘 아실 수 있는 게 카페 같은 데서 노트북 놓고 갔다 와도 뭐 안 훔쳐가고 핸드폰 올려놓고 자리만 다 놓고 길거리에 가방 놓고 줄 세워놓고 가고 이런 게 이제 다른 사람이 내 거를 함부로 하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입니다. 그래서 사적 신뢰도. 예, 사적 신뢰가 이제 높은 편인데 네. 이 조사는 뭐였냐면은 내가 이제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또 대답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주관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그 객관적인 한국의 현실은 이런 사적 신뢰라든지 우리가 뭐 외국에 비교하면은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쉽게 친해지는 편이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신뢰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느냐. 내 맘에 들 때까지. 그거는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약간 좀 양면성이 있네요. 네네네. 근데 일단은 이제 그런 응답을 하신 이유가 뭐 이제 지나친 경쟁 때문일 것 같다라는 말씀이죠. 전적으로 믿지는 못한다. 네네. 어느 정도 뭐 내 거 훔쳐가지는 않겠지만 네, 그런 돈을 거는 빌려주긴 있지만 좀 꺼림칙하고 또 하나가 이게 좀 이제 사회적으로도 좀 심각한 일인데 지방 소멸 네, 문제도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해서 서울로만 수도권으로만 올라오고 있고 네. 또 부의 양극화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부자 욕망이 그 바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모두가 돈이 없었을 때보다는 네. 사실 돈이라는 게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쉽게 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수단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양극화는 어느 정도 성장한 사회에서는 거의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이제 양극화가 되면서 그 격차가 심해질수록 상대적 박탈감도 같이 심해지고. 이제 부동산이라는 측면은 그래도 뭐 개발 시대라든가 뭐 사업해서 뭐 너도 나도 사업해서 다 뭐 사장님 많이 되시고 그랬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이제 그 돈 버는 수단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기회. 예. 기회라든지 뭐 방법, 뭐 사업도 지금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후까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그래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돈 버는 수단이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그래도 돈이 되는 데가 수도권이고 서울이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인구가 서울로 집중이 되고 시설들이 서울로 몰리고 그러면서 지방은 줄고 이런 쪽으로도 연결이 되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몰리니까 그 수요가 높아지는 곳에 부동산이 강세일 수밖에 없고 네. 또 부동산이 강세이니 그곳에 또 사람이 몰리고 몰리고. 악순환일 네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출생률 떨어지는 것도 네네. 마찬가지고. 예, 뭐 출생률이 떨어지는 뭐 이유 중에는 이제 예비 부부들 아이를 이제 계획하시는 분들이 너무 아이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죠. 그렇죠. 예. 또 이제 뭐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뭐 학군 좋은 데가 다 이런 땅값 비싼데 집값 비싼데 이런 데니까 거기서 뭐 이제 학비, 학원비 이런 거 하면은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것도 좀 굉장히 한국적인데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때는 대부분의 많은 나라에서는 그렇게 수십 년씩 계획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제 뭐 부부가 사랑을 해서 아이를 낳읍시다. 애기 낳아가지고 하루하루 키우고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그래도 초점이 있다면 당장의 행복. 예. 한국 사람들은 내가 이 아이를 한번 낳았으면 계속 얘랑 행복하게 지내야 되는데 5년 뒤에 영어 유치원을 보낼 수 있을까? 그렇죠. 12년 뒤에 중학교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 예, 막 이런 학원을 거죠. 어디를 가야 되고 학원비를 내가 벌 수 있을까? 20년 후에 대학을 등록금을 모아놓을 어디를 수 보내야 있을까? 되는데 그럼 계산이 안 쓰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 수입으로 계산이 안 쓰니까는 못 갖겠다까지 가는 거예요. 하기서 따져보면 우리 부모님 때나 예전에 더 못 살던 시절에는 네네. 더 대책이 없었던 건데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애 낳으면 지 먹을 수저 하나는 물고 태어난다 뭐 이런 인식이 있었고 예, 뭐 그게 사실은 농경시대 마인드긴 합니다만. 예, 근데 뭐, 지금은 네. 10년 뒤, 20년 뒤까지 내다보면서 걱정을 해서 못 낳겠어. 네네. 뭐 사실 당장 생활할 돈이라든지 예. 뭐 그렇게 뭐 학원을 몇 개씩 영유 보내고 이러지 않으면은 이 아이와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사실. 뭐 그렇죠. 어차피 네. 뭐 고등학교가 다 의무 교육이고. 네네. 예. 학비 근데 크게는 안 들고. 내가 이만큼 들여야 되기 때문에 사교육 등. 네,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그 기대감이 되게 높고 네네. 자기 가치감, 이상적 자기 이런 거랑 또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대비하고 내 후손들 자녀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랑 또 다 이어지는 거잖아요.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니까 아이는 또 얼마나 대단하게 키우고 싶겠습니까? 또 내 애인데 나보단 아이가 더 똑똑하고 잘 가르치면 또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예전에 그 부모님들이 많이 하셨던 말씀이 애가 그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머리가 안 좋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생각을 이렇게 하십니다. 나는 머리가 좋은데 네, 돈이 누구 닮아서 없어서 못 그러니? 배웠다는 거예요. 누구 닮아서 그러니 이거 아니고요? 예, 그건 이제 싸울 때 나오는 얘기고 일단은 나는 그런 그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부모가 돈이 많았으면 나를 더 잘 가르쳐서 내가 더 좋은 조건에 살고 있었을 텐데 이런 회사 다닐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근데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내 애도 대단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예.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키울 수 있고 그리고 나보다 얘는 더 나아야 더 하고, 나아야 되죠. 나보다 더 좋은 학교 가야 하고, 예. 나보다 더 좋은 직업을 얻어야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4살, 5살 때부터 라이딩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 사시는 분들, 엄마 아빠가 뭐 큰 사업을 하고 네. 사자 들어가는 전문 직업이고 한데 얘는 평범하게 자라면 안 될 것 안 같고. 되죠. 그거는 최소한 유지를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되게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진짜 엄마 아빠 삼촌 이모 다 서울대 나온 집안에서 네네. 애 하나가 어디 연고대 나왔다. 실패자죠. 그러니까 이게 있더라니까요. 있어요. 예. 그런 취급을 당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기는 한데 그게 현실이다. 그게 왜냐면 나보다 못하면 안 돼. 네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돈 있고 똑똑한 사람들도 애를 안 낳으려고 하고 하나만 낳으려고 하고. 그 정도로 키우지 못할 거면은 아예 낳지 않든가 아니면 우리 형편으로는 하나밖에 키울 수 없다. 그 형편이라는 표현이 형편이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저도 이제 어느 프로에서 어떤 아나운서분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아나운서 뭐 몇십 년 차면은 수입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또 이제 예. 남편분도 직업이 음. 괜찮고 돈이 많이 들어서 아이를 하나밖에 안 낳았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도 이해가 안 간다 왜 그러냐 싶은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본인은 자녀 몇 명 낳고 있고 주변은 어떤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투자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네네. 더 잘해줘야 할 것 같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키워야 할 것 같고 네. 이게 또 중압감이 되고 또 네. 비교가 되고. 네. 그 저희가 한국인의 부자 유전자 우리 한민 교수님의 신간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자 유전자가 있는 만큼 불안감, 우울감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네.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까? 네,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부자를 내가 원하고 부를 추구하는 만큼 반드시 같이 온다고 할 수 있죠. 뗄 수 없는. 네네. 그렇다고 해서 좀 부자가 되려는 더 나아지려는 이거를 좀 그 욕망을 버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교수님도 이제, 더 부자 되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지점에서 이제 자기 객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 객관화라는 게 네.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여쭤보는데 나는 이 정도야. 나는 여기까지일 거야. 네네. 라고 어떻게 선을 긋는 게 자기 객관합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 또 그런 측면도 있고, 근데 포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수십억 대 자산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판단이 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까지는 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는 어느 정도 선에서 그 제 목표를 찾겠죠. 요런 게 이제 자기 객관화인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거는 아닌데 네네. 포기 안 하고 달려갈수록 뭔가 목표치는 저 위에 누구나 있고 네. 그럼 그 사이에서 불안해지고 우울해지지 않으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목표가 나의 그 객관화된 나의 인식 그리고 이제 나에게서 비롯된 나의 삶의 목표 그것과 이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질 때 요때가 이제 부를 추구하면서도 내가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뭔가 맞아떨어지는 지점. 예. 그러니까 뭐 저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4, 50억 이상의 부자는 제가 못 될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능력이라든지 경제적인 걸 읽는 능력도 없고 자산도 없고 뭐 투자나 이런 기술도 없고 그래서 뭐 제가 도달할 수 있는 선은 그보다 훨씬 낮은 어느 정도의 선인데 지금 이제 그 선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이 뭐라 해야 되나 기준과 목표를 조금 이제 현실화하는 그렇죠. 제 능력에 맞게 제 능력과 형편에 맞게 이제 낮추고 거기서 이제 더 이상의 그 다음에는 비교가 의미가 없는 거죠. 나는 이게 갈 수 없는 사람인 걸 내가 아는데 제가 50억이 못 됐다고 거기서 불행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걸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예로 들면 아버지 저는 뭐 머리가 좀 나빠서 그냥 수도권에 있는 대학 갈까 말까 현실적인 게 그게 나은 것 같아. 인서울은 어려울 것 같아요라고 막 이놈아 그래도 네가 열심히 해봐야지 더 노력을 해야지.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대기업은 못 들어갈 거다. 이놈아 그래도 네가 노력을 해서 대기업을 가봐야지. 공기업 들어가.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서는. 네. 그런 이제 주변의 시선 또는 이제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그 영향력에서도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자기 실현의 하나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유교 문화권이고 또 효를 강조하다 보니까 부모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그래도 있어요. 꽤 아직도. 근데 사실 부모님이 제 인생을 살아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제가 판단한 나의 객관적인 모습은 부모님이 생각하는 거랑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 또 부모도 자식 객관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뭐 공부를 안 해요. 그게 아니라 머리가 안 좋다는 거를 그렇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고. 머리는 좋은데 네.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이게 자식 망치는 말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이제 주변의 그 잘못된 인식도 스스로 바꿀 필요도 있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라는 것을 보여주고 대신에 이 능력,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객관적 현실에서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의사인 집안에서 네. 저는 미술을 하겠습니다. 네. 불사대기 맞았다는 사람도 있고. 예, 뭐 맞았지만 미술을 하시면 되는 거고. 뭐 호적에서 파거라. 가슴 아프지만 파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버지 알겠습니다. 근데 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도 추석 때 인사드리러 놓을게요. 예, 뭐 문 안 열어주시면 뭐 앞에다가 놓고 가더라도. 그 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네. 노력 귀인과 네. 능력주의에 대해서도 이제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예.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 그 한국의 그 노력의 환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력의 환상. 예. 하면 된다. 예. 제가 맨날 하는 말인데. 물론 이제 뭐든지 못하겠다라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마인드인데요. 예.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이 디폴트로 꼭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 뭐 우리나라의 현대사에서 노력을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했고 그래서 가시적인 결과를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이제 노력하면 반드시 된다라는 인식이 있죠. 상당히. 근데 사실 노력이 100% 나의 성공이라든가 성취를 1대1로 보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를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노력은 내가 지금 나의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노력도 안 하고 뭔가를 변화가 있기를 바라서는 안 되죠. 네. 그러나 내가 노력을 이만큼 했으니까 반드시 뭔가를 얻어야 되는데 왜 안 얻어지지? 세상이 잘못됐어라고 하든지 내가 봤을 때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뭔가를 얻은 사람들을 뭐 시샘하고 뭐 적대시한다든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면 된다. 될 때까지 하라. 안 되면 되게 하라. 물론 이게 해병대 문구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네네. 고등학교 학생들 뭐 독서실 책상에 막 이런 거 막 써놓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열심히 하지만 안 될 수도 있어. 네네. 이렇게. 근데 사실 청소년기는 그런 그 자기 한계가 어딘지 아직 모를 때이지 않습니까? 아하. 그래서 해볼 필요는 있어요. 제 생각에는 30대 초반까지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해서 어디까지 되는지 한번 보자.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저도 좀 깨달음이 왔는데 한 30대 후반부터 오더라고요. 나는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부터는 거기까지도 노력으로 귀인을 하고 그걸 안 되는 거를 더 노력해서 해결해야지라고 하면은 이건 좀 불행의 씨앗이 아닌가. 그럼 이걸 어떻게 고쳐서 읽어야 될까? 되는 만큼만 하라는 아니고. 네네. 어렵죠. 그러니까 현실에 우리가 눈을 떠야 사실은 행복감도 높아지는 건데 네네. 그 행복감이라는 것도 되게 이제 말씀하신 건 상대적인 거고 예. 눈높이를 어디에다 맞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네. 개인의 객관화된 자기 인식에서 내가 얼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내 능력은 어디까지고 얼만큼 더 개발을 해서 향상될 수 있는지 그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자기 인식, 객관적인 자기 인식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렇게 객관적인 자기 인식을 해야 하는데 네. 한국인 90%가 인지적 오류를 갖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문화적인 마음의 습관입니다, 일종의. 요건 이제 한국 보건사회연구소 연구 보고서에서 이렇게 언급이 된 내용인데요. 한국 사람들의 90%가 인지적 오류를 가지고 있다. 인지적 오류가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임의적 추론, 이분법적 사고, 파국화, 개인화, 선택적 추상화, 뭐 대표적으로 5개가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객관적인 기준 없이. 임의적 추론을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볼 땐 이렇던데 이겁니다.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 습관이잖아요. 그럼 말이 안 돼. 내가 볼 땐 말이야. 네네. 이런 거. 예. 왜 말이 안 되는지, 자기가 뭘 어떻게 봤는지 이건 얘기를 안 해주세요.
그쵸, 그쵸, 그쵸. 예, 뭐 객관적으로 뭐 언론 보도가 났든 뭐 통계가 나왔든 이런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볼 땐 아니야. 그쵸. 딱 댓글에도 예. 한민 교수 저 사람 말 틀렸어. 내가 볼 땐 저거 아니야. 네, 그게 임의적 추론입니다. 저는 굉장히 근거와 연구와 이게 이제 기본이 된 사람이거든요. 객관적으로. 근데 임의적 추론을 네. 많이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이분법적 사고라는 거는 뭐 아니면 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돈을 어느 정도 벌었습니다. 근데 사회에서 이 정도 돈이 있어야 인정을 해주니까 나는 실패야라고 보는 거죠. 성공 아니면 실패. 근데 성공의 기준에 못 들었으니까 난 실패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본인도 편안하게 가는 자동차를 타고 있으면서도 네네. 옆 차선에 보이는 수입차에 눈이 가서 네. 저런 거 타기 전까지 난 성공한 게 아니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또 이분법적 사고인 예. 거고. 그리고 이제 선택적 추상화라는 거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평균적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산다. 근데 아닌데 저 사람도 저 뭐 TV에 저런 사람들 나오고 내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데 이게 진짜 아닐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현실을 내가 보는 대로 구성을 하는 거죠. 본인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도 다르고. 네네. 그런 게 이제 선택적 추상화의 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인지적 오류의 결과로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까 파국적 모드 있던데. 파국화. 파국화? 이건 예. 뭐예요? 파국화는 이제 뭐 적 아니면 친구. 이제 이분법적 사고 비슷한데 나한테 올 수 있는 결과를 제일 최악만 상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뭐 나아지지 않고 크게 뭐 나아질 거 없는 삶을 살고 있고 미래가 걱정된다. 뭐 노숙자로 죽을 거야. 갑자기 이렇게 가는 거죠. 갑자기요? 이렇게 하다가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될 거야. 네네. 잉여 인간이 될 수 있어. 막 이런. 예, 나는 뭐 혼자 외롭게 살다가 결국 실패자로 죽을 거야. 이렇게 이제 결론까지 가버리는 게 파국화.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 한국인의 90%. 그렇죠. 요즘 뭐 댓글도 보면 죄다가 무슨 뭐 예. 극우냐 좌빨이냐 막 이런 걸로 막 이분법 해놓고 있고. 그게 이제 양극화가 좀 심해지는 거죠. 이런 그 프로세스 때문에. 뭐 이제 현대 사회의 특성상 또 이제 현대 미디어의 특성상 이게 한국에만 국한된 일은 아닌데 한국 사람들의 그런 이제 문화적인 습관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영향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화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책에서도 그 나답게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그럼 나답게 산다는 건 그럼 어떤 겁니까? 이거 좀 주관적일 수도 있을 텐데. 예, 사실은 주관적이죠. 나답게 사는 이유는 이제 나에게서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살 때 그 삶의 이유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불안해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남처럼 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들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부모님이 먼저 정해주시죠. 너는 의대 가서.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이런 돼.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그걸 내면화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이제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그렇게 되면은 되게 불행해지는 거죠. 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영향력을 가지지도 못하고 부모님의 기대도 충족을 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또 부모님의 영향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또 이제 타인의 시선을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가 비교를 하는 대상이 타인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나도 뭐 어느 정도 연봉이 돼야 돼. 나도 어디에 집을 사야 돼. 나도 뭐 몇 cc 차를 굴려야 돼. 이런 게 나에게서 나온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비교하면서. 네네. 어떻게 보면 타인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기준을 끼워 맞추는. 네네. 그래서 이제 나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삶은. 그러니까 왜 그런 자포자기하는 멘트들도 종종 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예. 삶의 이유를 찾지 못했어. 그거는 정말 그 우울증이 굉장히 거의 극단. 네, 많이 진행된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니 태어났는데 이유가 어딨냐? 그냥 너는 태어난 거라고. 네네. 이유를 만들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라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그 기준에 내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나는 패배자가 이미 된 것 같고 네네. 자포자기하는 네.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예. 그러나 그렇지 않죠.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거든요. 뭐 많은 그 댓글 같은 데 나오는 게 한국 사회는 뭐 어느 정도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너무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그걸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면 불행하고 그렇다.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는지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막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은 없을걸요. 그리고 그런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은 소시오패스입니다.
그냥 멀리 하면 되고. 그런 네, 사람은. 멀리 하면 되고 신경을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좀 잘못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신경을 안 쓰시면 되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가 그렇다. 우리 문화가 그렇다. 그래서 내가 불행하다. 여기서 내가 행복할 수가 없다. 이런 프로세스로 가시면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의미를 찾기도 어렵고. 사실은 불행할 필요가 없다. 사실은 누군가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없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결코 없다. 네네. 혹여 그런 사람을 만나셨으면은 손절하면 된다. 퇴퇴퇴. 귀 세 번 이렇게 씻고. 예. 네. 잘 못 들을 걸 들었다. 이러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답게 네. 나의 삶을 살면 되는데 네. 사실 근데 그게 또 쉽지는 않아요. 예,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자기 실현이라는 개념을 제가 푸른 거거든요. 나답게 산다는 것이. 이제 융이나 뭐 에릭슨 이런 심리학자들이 자기 실현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말씀을 어렵게 하세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자기 실현의 과정이 한 번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를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처럼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나답게 사는 거. 그 의미 치료라는 네. 거는 어떤 거예요? 그 무슨 빅터 프랭클의 예. 의미 치료? 그 의미가 사람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주장을 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에 계셨던 분입니다. 네, 거기서 생존하신. 예. 살아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살아나온 사람들의 특성이 살아갈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건에 처하더라도 사실 뭐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가 살기가 힘들고 내가 부자가 되기가 어렵고 하지만 아우슈비츠 같은 상황은 사실 아니거든요. 객관적으로. 그럼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서 그 자기 삶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도 내 삶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전환, 내 삶을 보는 나의 시각만 조금 바꾸면 이런 삶의 전환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살아갈 이유가 서울의 자가 마련은 아니고. 그렇죠. 근데 또 그게 진정한 내가 발견한 나의 삶의 의미라면 그걸 추구하면서 내가 행복을 느끼고 내 주변 사람들 다 잘 데리고 갈 수 있고 하면은 그 길을 가셔도 돼요. 무조건 부자가 되고 서울에 자가 마련하고 이게 잘못되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의미. 네네. 그래서 더 의미에다가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책의 제목이 한국인의 부자 유전자인데 어떻게 보면 부자 생각이 아니라 유전자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떨궈내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예, 이미 내 피에 유전자에 새겨져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사회 자체가 그러한데 그렇죠. 그 부자 유전자를 떼어내고 살아갈 수는 없고 그 힘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네네. 방금 드린 말씀이 약간 비슷할 수 있는데 일단 이제 자기 인식, 객관적인 자기 인식에서 이제 출발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내 능력이나 나의 잠재력이나 가능성이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판단이 드셨고 그게 이제 내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다면 그 삶을 계속해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돈 버는 방법을 고민하고 투자하고 해서 이제 부자가 되시면 되고 근데 이분들은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내가 지금 아직 도달하지 못한 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의 나의 상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나는 내 삶의 의미에 맞게 자기 실현을 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원하는 액수가 아니더라도 나는 불행한 게 아니다. 예, 그러시다면 계속해서 그 상태가 될 때까지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는 왜 저걸 갖지 못하나 네. 혹은 내가 도대체 저걸 언제 달성하게 될까가 네네. 아니라 그렇죠. 지금 내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그 과정을 또 즐겨야 되고 그렇죠. 그걸 계속 돌아보고 네. 그러면서 꿈은 또 포기하지 말되 네네. 내가 하루하루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 네네. 진짜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리를 기가 막히게. 아닙니다. 저도 이런 거 항상 깨닫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목표만 놓고 보면은 끝이 없죠. 네. 아까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상한이 없다. 네. 목표 기준에 상한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그래서 끝이 없다. 상한이 없기 때문에. 없다. 그래서 본인의 객관화를 좀 해야 된다. 해서 여러분의 행복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문화심리학자 멸종위기 1급 문화심리학자 한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번 분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